예, 안녕하세요. 예, 상속 이야기 강사 이재호입니다. 우리가 많은 유류분 소송을 하다 보면 피상속인께서 아들한테만 증여를 하는 게 아니고 며느리와 손자한테 증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의 1심은 부산지방법원에 있었고 피고가 전부 패소를 했습니다. 피고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보고 항소심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전부 패소가 나올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저희의 목표는 항소심에서 일부를 승소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기각을 끌어내거나 가장 많은 폭의 승소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기각이 됐습니다. 즉 1심과 그대로 판결이 떨어진 겁니다. 의뢰인도 저희의 설명을 듣고 납득할 수 없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유류분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 상고하면 98%, 97% 이런 사건들이 대부분 심리 불속행 기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7월 20일부로 심리 불속행 기간이 지나서 현재 대법원에서 이거를 심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아마 일부가 수정돼서 나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진 않았지만 왜 이것이 구조적으로 전부 패소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왜 이게 어느 경우든 원고 일부 패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지 설명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습니다. 피상속인께서 이 토지의 2분의 1을 아들한테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4분의 1을 며느리, 4분의 1을 손자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딸 세 분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고, 1심 법원에서는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을 반환하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원래 원고도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판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증여재산이 전부 다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반환 비율은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초과 특별 수익의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초과 특별 수익이라는 게 뭐냐면 증여 금액에다가 고유의 유류분을 뺍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하냐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거나 제3자인 경우에는 이 아들인 상속인도 고유의 유류분이 있으니까 8분의 여기 2분의 1에서 8분의 1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며느리와 손자는 제3자인 경우는 고유의 유류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4분의 1을 기준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8분의 1을 반환하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2분의 1에서 이 아들의 8분의 1을 뺀 나머지를 반환 대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아들은 줄어들고 반환 비율이 그만큼 이 며느리와 손자는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유류반환 청구 소송은 일반적 민사 소송입니다. 민사 소송의 대원칙이 뭐냐 아시겠지만 1억을 청구했는데 1억 5천을 판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결이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판사인 내가 보기에 며느리가 1억 5천을 반환해 주는 게 맞다. 그러나 네가 1억만 청구했으니 1억만 구하고 있으니 네가 구하는 바에 따라 나는 1억을 주라는 판결만 하겠다. 이게 일반 민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청구 금액을 초과해서 판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항소를 하게 되면 원고가 이 8분의 1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이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들에 대해서는 일부 패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 리속에 대한 증여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상 상속인에게 준 거로 볼 수 있다면 이거를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거를 아들이 받은 걸로 본다면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돼야 마땅합니다. 왜? 아들의 특별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며느리와 손자를 제3자로 본다면 아들에 대해서는 일부 기각이 나와야 마땅하고 만약에 며느리와 손자를 아들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킨다면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이 돼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든 구조적으로 이거는 전부 패소가 나올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며느리와 손자는 제3자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분리 판단돼야 된다. 자, 2심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맞다.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손자를 제3자로 보겠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1114조를 적용을 하면 이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증여 제4분의 1, 4분의 1의 증여 재산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들만 판단하면 되죠. 여기는 전부 기각이 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법원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증여가 사실상 아들에게 준 것과 같다면 이거는 아들이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자, 이렇게 판단합니다. 원래 유류분 개념으로 돌아가 보면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하는 방식은 증여재산에다가 상속재산을 더하고
상속 채무를 뺍니다. 거기에다가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유류분권자가 받은 게 있다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을 빼고 상속으로 받은 게 있다면 순상속분을 빼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유류분 부적분 계산 방식입니다. 자, 이 증여, 이거를 우리는 이제 특별수익이라고 부릅니다. 뭐 모든 증여가 이 특별수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떤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증여가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자가 피상속인한테 행위를 한 뭐 재산 형성과 유지 또는 부양과 간병 등에 대한 기여의 대가라고 본다면 이거를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증여는 상속분의 성급, 상속학을 미리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 증여는 특별수익을 의미하고 이 증여를 받은 사람은 특별수익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수익자는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정해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유류분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법원에서 상고한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증여는 아들, 며느리, 손자에 대해서 일어났다. 근데 이것을 전부 아들이 받는 걸로 봤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 수익자는 아들, 며느리, 손자 이렇게 본 겁니다. 증여는 아들이 받다고 보면서 특별 수익자를 다시 또 쪼개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이건 이 제3 1114조를 적용해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여기다가 8분의 1을 곱해버립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증여를 받은 당사자는 아들, 며느리,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각각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개별적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특별수익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판단했을 때 만약에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것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이 된다면 그때는 아들은 고유의 유류분이 있기 때문에 고유의 유류분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비율을 따져야 되겠죠. 따라서 이 과정이 틀렸다 하더라도 며느리와 손자가 제3자로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아들에 대한 증여라고 보면서도 각자 유류분 반환을 명한 게 부당하지만 결론적으로 며느리와 손자가 증여받은 것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잘못됐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이 만약에 받은 거로 본다면 며느리와 손자는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받았던 4분의 1 지분에서 8분의 3을 반환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얘기입니다. 이 8분의 3은 이제 각자 뭐 유류분 3명이니까 이 8분의 1 전체 재산 아들이 받았던 4분의 1이 아니고 이 계산은 원래 이제 뭐 4분의 1
2분의 1에다가 4분의 1, 4분의 1 더하니까 1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재산의 8분의 1을 아들이 증여받은 2분의 1에서 반환을 해야 된다. 며느리와 손자는 기각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 부동산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어머니가 딸들한테 많은 돈을 보냈습니다. 법원은 저희는 그랬죠. 원래 아버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어머니가 대신 은행을 가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서 송금을 한 건데 어떻게 어머니가 아버지의 승낙도 없이 딸들한테 몇 천만 원씩 송금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가 준 거로 봐야 된다. 그랬더니 법원은 어머니와 아버님이 같이 고생을 해서 이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머니 재산으로 봐야 된다. 어머니의 공도 있고 재산 분할적인 이제 권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준 건 어머니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송금된 게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원은 또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고생해서 재산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송금됐다 그래서 이거를 꼭 아버지가 준 거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앞에서 어머니가 송금한 거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같이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어머니 돈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송금한 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꼭 아버지 거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아무튼 저희는 이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원인을 갖고 어머니가 준 돈은 어머니가 준 거고 아버지가 준 돈은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준 거고 그럼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준 돈을 그러면 절반은 아버지가 준 걸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아무리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걸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래서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 기각.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이거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어떤 사무실에서는 똑같이 8분의 1을 요구합니다. 청구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청구하면 안 됩니다.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저 입장에서야 피고될 입장에서야 원고가 이렇게 나와주면 사실은 감사할 뿐입니다. 왜? 구조적으로 이거는 일부 패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패소가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전한지, 어떻게 해야 항소에도 안 바뀌고 대법원에 가도 안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며느리와 손자가 제3자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며느리와 손자에 대해서 1년 이내에 증여라면 그대로 기초재산에 포함이 되지만 1년 이전이라면 아기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 대해서는 고유의 일부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금액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구합니다. 비율. 그래서 이 비율대로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청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이건 보다 쉽습니다. 여기가 받은 거로 봅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전부 청구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걸 아들이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11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1년 전이든 1년 후든 유류분권자를 침해할 거를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상관없습니다. 아들이 받은 걸로 보는 그 순간 그냥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유일한 반환 의무자이기 때문에 고유의 유류분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8분의 1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들과 며느리, 손자 이렇게 나눠서 증여가 됐다면 제1 청구와 제2 청구로 나눠서 두 개로 구분해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든 구하는 바에 따라서 네가 이렇게 부당하게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원고 측 사무실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전문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너네 징계받았잖아. 등기부 등본에 징계받은 게 찍혀 있잖아. 그러니까 8분의 10 내놔.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제3자인 경우는 유류분에서 빠질 수 있고 포함된다 하더라도 아들은 고유의 유류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제해서 아들은 반환 금액이 줄어들고 여기가 8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보다 더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쪼개서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의적, 예비적으로 하는데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두 가지를 다 한 소송에서 청구를 해야만이 지금과 같이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고 이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파기 환송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파기 환송이 되면 제가 다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구조적 문제와 어머니와 아버지가 증여한 거에 대해서 대부분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사업자 등록증은 분명히 아버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합법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보내준 돈이 꼭 어머니의 돈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어머니 명의로 된 거는 어머니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전업주부였고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아버님을 도와준 겁니다. 그랬을 때 법원에 과연 어머니가 보내준 돈을 어머니가 보내준 걸로만 볼지 아니면 이거를 아버님에 대한 특별식을 일부 반영할지도 사실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제가 설명을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증여를 받았을 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단순히 이런 비율대로 청구를 하면 반드시 일부 패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청구할 때는 말씀드린 두 가지 아들의 특별식으로 반영될 경우, 아들이 전부 다 받은 걸로 봐서 아들을 특별식제로 하는 경우, 그리고 이 세 명을 각각 개별적으로 봐가지고 특별식제가 각각인 경우에 어떤 비율로 반환을 해야 되는지, 청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유류반환 청구 소송할 때 이렇게 아들, 며느리, 손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1청구와 제2청구, 제1청구는 아들만을 대상으로, 제2청구는
아들, 며느리, 손자를 구분해서 개별적으로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청구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피상속인께서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에게 부동산이나 이런 어떤 재산을 증여했을 때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원이 이렇게 8분의 1씩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을 때 대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적 문제 이런 거,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업주부인 어머니와 아버님이 같이 재산을 형성했지만 어머니가 송금했을 때 그것을 과연 아버님의 특별식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 사실은 소송 실무에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돈을 주는 경우에, 받은 경우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이거를 엄밀하게 딱 쪼개가지고 아버님한테 받았다? 어머니 받았다.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소송하면 이게 완전히 쪼개집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정말로 저희 실무에서 엄청나게 고민하는 부분인데, 법원은 이거를 완전히 구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또는 오늘 강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게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짚어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저와 같이 생각을 공유하는 장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더우신데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